물론 이 말이 한국 경제가 곧 무너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 있는 경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를 직시하고 준비하는 것과 눈을 감고 괜찮겠지라고 넘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신 50대, 60대 분들께는 이 변화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아온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세 가지 위기의 실체를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균형 잡힌 시각을 드리겠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현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준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입부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의 위기, 부동산 PF 문제, 그리고 자영업의 붕괴. 이 세 가지입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따라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제조업의 위기. 성장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축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수출. 그 중에서도 대중국 수출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같은 핵심 부품을 중국에 팝니다. 중국은 그 부품을 받아서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같은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팝니다. 한국은 중국에 부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중국은 그걸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서 돈을 버는 서로 이익이 되는 구조였어요. 실제로 한국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한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들어보셨나요? 중국 정부가 핵심 부품과 소재를 더 이상 외국에서 사지 않고 중국 스스로 만들겠다는 국가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한국 거 사 다 쓸게요. 였던 게 우리가 직접 만들게요. 로 바뀐 겁니다. 그 결과가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한때 25%를 넘었지만 지금은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세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의 자체 생산 능력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한국 제품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런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단골 거래처 하나에 매출의 4분의 1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거래처가 갑자기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만들 거라서 당신한테 살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충격을 다른 거래처로 메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물론 한국 경제가 이 변화에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방산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의존하던 대중국 수출 구조가 빠르게 약화되는 속도에 비해 새로운 수출 구조가 자리 잡는 속도가 충분히 따라가고 있느냐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동산 PF 132조에서 178조까지. 이게 뭐길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부동산 PF라는 단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세요?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사,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이 잘 되면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금리가 낮고 부동산이 잘 팔리던 시절에는 잘 돌아갔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공식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전체 위험 노출액은 177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T뉴스, 이 안에는 PF 대출뿐 아니라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PF와 관련된 상품이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 PF 위험 노출액은 2024년 12월 말 202조 3천억 원에서 2025년 3월 말 190조 8천억 원, 6월 말 186조 6천억 원을 거쳐 9월 말 177조 9천억 원까지 3분기 연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쿠키뉴스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럼 다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에 달합니다. 뷰키뉴스 토지담보대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땅을 사면서 빌린 돈입니다. 이 연체율이 32%를 넘는다는 건 이 대출 10건 중 3건 이상이 제때 이자를 못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본력이 작은 중소금융기관들, 특히 저축은행들에게 직격탄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도시정비 사업이 호황세를 보이는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청약시장은 얼어붙는 연쇄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뉴스 지방에 집중된 PF 사업장은 분양률도 낮고 미분양이 늘면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뉴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건설 투자의 장기 침체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설 투자는 2022년 3.5%, 2023년 0.5%, 2024년 3.3%, 2025년 9%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TCC 4년 연속 마이너스라는 건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기 드문 흐름입니다. PF 문제를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집이 안 팔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대출을 갚을 돈이 없어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돈을 못 받으니 건전성이 나빠집니다. 그 금융기관이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는 능력도 줄어들고 결국 경제 전체의 자금 흐름이 막히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등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디고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고금리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영업의 붕괴. 100만 명이 문을 닫았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아마 여러분이 가장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영업 문제입니다. 숫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00만 282명을 기록했습니다. 1995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오프라인 골목 상권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 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엑스체인지 3년째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정비 상승입니다.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비가 동시에 올랐는데 매출은 줄다 보니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내수 침체의 장기화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게의 씀씀이 자체가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쇼핑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게 되니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에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라고 언급된 부분은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여러 공식 통계로 뒷받침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부 지원 대출로 연명한 자영업자들이 그 대출 상환 시기가 돌아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리하며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 자, 지금까지 제조업 위기, 부동산 PF 문제, 자영업 붕괴,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수출이 약해지면 경제 전체의 성장이 둔화됩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소비가 줄어들며 자영업이 더 힘들어집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커지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조이고 그러면 개인과 기업 모두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경기가 더 위축됩니다. 경기가 위축되면 자영업자들은 더 버티기 힘들어지고 폐업이 늘고 그 빚이 금융권 부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도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은, 특히 오랫동안 자산을 쌓아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결론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무거운 이야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지금 한국 경제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큰 그림을 그려드렸고, 본론에서는 제조업 수출 구조의 변화, 부동산 PF 부실 문제, 그리고 자영업 붕괴라는 세 가지 현실을 공식 통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모든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라볼 것인가? 둘째,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이 시기에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위기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 먼저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경제 관련 영상이나 콘텐츠를 보다 보면 두 가지 극단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한쪽은 다 괜찮다. 한국 경제는 늘 극복해왔다는 지나친 낙관론이고, 다른 한쪽은 이번엔 진짜 끝이다.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과도한 공포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경제라는 건 언제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최악의 시나리오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극단적인 낙관도 극단적인 공포도 아닌 정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다룬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조업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낮아지는 건 분명히 도전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반도체, 방산, 바이오, 2차 전지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AI 인프라 확대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충분한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냐입니다. 낡은 성장 방식이 약해지는 속도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자리 잡는 속도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클지가 관건입니다.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총 노출액이 178조 원에 달하는 건 분명히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3분기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중소금융기관들의 연체율이 여전히 높고 지방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건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지 아니면 서서히 소화되는 연착륙이 될지는 앞으로의 금리 환경과 정책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폐업 신고는 통계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이 고통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는 자영업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사업장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창업이 자리를 잡는 재편 과정이 진행 중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분들의 고통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분명히 도전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AI 혁명, 공급망 재편, 고령화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직시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5060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생각 정리.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투자하세요, 이 자산을 사세요 같은 구체적인 투자 조언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 역할이 아니고 모든 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이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을지 원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의 총 자산, 총 부채, 월별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는 알아도 그 아파트 대출이 얼마 남아있는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현재 유동자산이 얼마인지를 한눈에 보시는 분은 드물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한 현실 파악이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 부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된 시기를 거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고금리 부채를 안고 가는 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담이 됩니다. 물론 모든 부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채와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만 내 부채 규모가 현재 소득과 자산 대비 적절한 수준인지를 냉정하게 점검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영업 신규 진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퇴직 후 치킨집을 차린다는 게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지금처럼 자영업 환경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이 결정이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자영업 5년 생존율이 40%라는 통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건 열심히 하면 살아남는다는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환경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영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퇴직금 전부를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검증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사업성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유동성, 즉 현금을 쓸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자산이 얼마냐보다 그 자산을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당장 팔기 어렵거나 팔면 손해라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체 자산 중 즉시 현금화 가능한 비중이 너무 낮지 않은지 점검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정보 소비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경제 정보는 출처와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유튜브와 SNS의 경제 관련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월가 세력이 몰래 움직이고 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전부 잃는다. 지금 당장 이것만 사면 된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은 대부분 공포나 탐욕을 자극해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접할 때는 항상 이 주장의 근거가 뭔가, 공식 통계나 출처가 있나?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위기는 변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영상 전체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실제하지만 그 어려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막연한 공포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제조업 구조 변화, 부동산 PF 문제, 자영업 붕괴, 이 3가지는 모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는 이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비롯한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온 나라입니다. 그때마다 위기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이었다는 것도 역사가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낙관하는 것도, 무조건 공포에 떠는 것도 정확한 대응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본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 그게 지금 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현실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의 시작이라는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공포보다는 이해를 드리는 방향으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